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진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별로 안녕 많이 못하실 것 같습니다. 각도기 박산주입니다. 오늘 장 진짜 피곤합니다. 변동성이 무지하게 심하죠. 변동성이 이렇게 큰 장은 진짜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보통 고점에서 그 개별 종목을 보면 쫙 많이 올라가다 고점에서 파바바바바박 하고 쫙 떨어지거든. 안 좋은 신호 같아요. 좀. 이게 일부 테마주만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초전도체는 당연히 그건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원래 난리도 아니었고. 그건 그럴 수 있을 거고. 네, 반도체도 오전에는 막 엄청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 다 떨어지고. 예. 일부 종목들도 어닝 서프라이즈난 종목도 잠깐 위로 튀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꼬꾸라지더니 다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변동성이 더 커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기계들이 들어왔어요. 기계들이 들어온 거야. 오늘 한 종목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서 잘 봤더니 이유도 없어. 그냥 패대기 치는 거야. 근데 종가 되니까 다 올렸어. 이 하루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기계들의 매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 여기 잘못 엮이면 정말 어려워진다. 네. 그래서 오늘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특히나 이제 기계가 그렇게 주도를 한다면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고 수급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장일수록 뇌동 매매하기가 쉽잖아요. 그럼요. 잘못 단타 매매했다가 쉽게 물릴 수 있는 장이구나. 그러니까 3% 먹으러 들어갔다 10% 깨지기는 다반사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보가 너무 빨리빨리 퍼지잖아요. 여기저기서 텔레그램 같은 걸로 이제 글 한번 돌면 갑자기 네. 쫙 올랐다가 갑자기 이제 바로 쫙 떨어졌다가 이런 그렇죠.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라서 예. 참 피로도가 높은 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훈련된 사람들만 이기는 거고 알고리즘 매매는 훈련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런 거 훈련을 어디서 받나요? 저 훈련 좀 받으려고. 값을 계속 주는 거지. 값을 계속 주고 감정 없이 하는 거야. 감정 없이 그냥 하는 거지. 감정을 가지고 내 주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복권 사듯이 사가지고 이건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절단 납니다. 그냥 손발 다 잘려요 지금. 이렇게 되면. 네. 그냥 차라리 그냥 싸게 떨어졌을 때 좋은 주식이나 사놓고 기다리고 더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렇게 하다가 올라오면 언젠가 올라오겠지 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흐름들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시세를 해서 내가 빨리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에 3% 5% 뛰게 해야지 했는데 이게 훈련된 사람은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 제 생각에 훈련이 돼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소수밖에 없지. 그 잘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훈련된 사람 거기에 생존한 소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힘든 장이었는데 오늘 코스피는 0.26% 하락, 코스닥은 0.65% 하락. 시장만 보면 그렇게 무난한 그런 결과입니다. 네. 오늘 철강 업종이 제일 많이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과 포스코 홀딩스가 8%대, 6%대 반등을 했습니다. 2차전지 안 좋을 동안 그동안 포스코 그룹주도 좀 하락을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크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2차전지 중에서도 좀 제일 많이 반등한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6%면. 그다음에 고려아연, TCC 스틸, 현대제철, 삼화알미늄도 상승을 했고 같은 업종에서 서원과 대창은 두 자릿수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고려제강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로 하락을 했고요. 초전도체가 오른 놈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메릴랜드 대학인가 거기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메릴랜드 대학에서. 그거 근데 누가 모르나요? 이따 다른 데서 발표한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이슈가 항상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네, 유통업에서도 2.4% 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요. STX,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 상승을 했고 현대백화점이 6%나 하락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대폭 크게 나왔더라고요. 오후 늦게. 네. 자산 가치로는 정말 싼 주식인데. 네, 근데 현대백화점을 제가 지난 주말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 의류 쪽 종사하는 지인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백화점 브랜드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백화점의 주요 타겟 고객층이 20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20대가 좀 그렇게 돈을 백화점에서 많이 쓴대요. 그래서 제가 또 서칭을 해봤죠. 신세계 백화점이나 현대, 여의도인 더현대 서울이나 방문자 수를 보니까 20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군요. 물론 VIP 소수 계층은 40대, 50대가 많겠지만 빈도수 자체는 요즘 20대들이 백화점에서 그렇게 데이트를 많이 하나 봐요. 소비 성향도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20대가. 우리 때도 약간 그랬는데 자본의 시대가 태어났군요. 근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많은 연체율 올라가는 거 20대가 제일 높다고 계속 대대적으로 오늘 그게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체율이 20%
20대 이하 20대 아니 이하 19세 연체율이 이하 연체율은 왜 나오는 거야? 저도 그 사람들이 그게 19세 왜 이하가 필요해? 19세 이하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것도 좀 놀랐어요. 아니 그 부모님들이 해준 부모님 알아서 다 커버리지 해줘야 되는 집안들 아니요? 뭐 그렇겠죠. 아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청년주택인가? 뭐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에요. 청년주택으로 돈 정부 자금을 빌려왔는데 거기서 돈을 못 갚는 그런 상황. 깜짝 놀랐어. 19세가 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소액 대출들도 요즘 그 청소년 계층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네. 일반 청년들. 근데 그것도 연체율이 막 20%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요게 또 요즘에 그 이런 경제적 양극화가 좀 심화될수록 요즘에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좀 많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럼요. 이제 체포되는 사례도 좀 많이 있는데 그거 또 영향을 좀 준 이슈가 아닐까. 그러니까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이게 배려버리는 거야. 우리가 계속 저희 채널에서는 정말 자주 말씀드려요. 조급함이 정말 악덕 중에 악덕이다. 조급하면 다 죽는다. 근데 빨리 경제적 자유 얻고 싶은 거지. 이제 그렇죠. 싫은 거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 조선업 그 임금 예전에 한번 막 사람들 막 어디 농성하고 그랬던 게 최근에 나오는 뭐 다큐 자료 같은 거 보셨어요? 조선 노동자 임금 얼마인 줄 아세요? 최저임금이야. 시간당으로 환산해 보면 거기서부터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11,000원이 안 되는 걸로 지난번 조선 그 하청업체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다뤘어요.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지? JTBC인가? 어디서 뭐 다뤘는데 11,000원 시간당? 근데 이제 그래서 특근 야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왜 그렇게 받고 있느냐? 그 일만 하다 보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대.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 다른 그 건설 현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평택의 반도체 공장. 네. 절대 안 온다는 거야. 거의 2배 가까이 받는데 내가 왜 거기서 이러느냐?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보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많이 다쳐요.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거는. 하겠냐고. 안 하죠 요즘에. 아니 근데 몇몇 신문들은 그 젊은이들 잘못이다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 막 그러는데 자기 자식이 그거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자기 자식이 가도 괜찮은 직장을 괜찮다고 얘기해야지. 응? 뭐 한국 조선업체 최고다. 그러면서 이제 이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은 그런 걸 보면 뭐 내가 그냥 알바나 뛰다가 내일이나 하지.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 자유해야 되니까 자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뛰어드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요. 뛰어든다고 될 일이 아니고, 훈련이 돼야 되거든. 여긴 진짜 위험한 자리거든. 그냥 그렇게 들어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네, 일단 길게 봐야 되죠? 길게 봐야 그렇죠. 네. 난 진짜 배당을 참고 받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 젊은이들한테.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라고. 대부분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못하죠. 초전도체로 하루에 30% 먹어야지. 누가 1년 내내 기다려서 4% 먹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오늘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는 의료정밀 섹터, SD 바이오 센서가 10% 하락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환자가 좀 많이 급증한다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급등했는데 최근에 SD 바이오 센서는 3일째 약세 보이고 있고요. 완전 투기판이 됐어 시장이. 정말 질이 좀 이상해졌어. 네.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가 두 번째로 하락했습니다. 한섬이 11.5%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빠졌네. 최근에 이제 FNF 그 재고가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한섬도 마찬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도 58억 나왔습니다. 컨센이 200억이 넘는데 대어닝 쇼크. 해외에다 한섬 한국이군요. 한세가 해외에 팔죠. 네. 네, 참 의류업체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요. OEM 업체만 살아남는 거네. OEM은 너무 좋죠. 그치, 만들어 달라는 것만 만들어주고 끝내는 재고가 거니까. 없죠. 잘 네. 관리할 재고가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뭐 콘텐츠리 중앙.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아침에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6%대로 끝났고요. 네. 네이버가 마이너스 5%. 와, 네이버 이렇게 큰 시총 가진 회사들도 그러니까. 하루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에서도 뭐 코로나 관련주들 대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환인제약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환인제약도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환인제약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실적은 좋게 나왔더만 주가 네. 워낙 많이 엉망이 돼가지고. 오늘 12% 가까이 상승하다가 플러스 3%로 마감을 했는데 네. 이것도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막 칼부림 사건 나고 여러 문제 있으면서 환인제약이 이제 정신병 약물 그런 거 이제
만드는 많이 회사인데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그게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주목을 조금씩 받았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 정신건강 종합 대책을 지시를 해서 이게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이런 것까지 필요하나요? 전국민 정신건강 종합 대책? 갑자기 나 중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런가요? 어렸을 때 많이 우리는 이런 거 많았어요. 우리 맨날 뭐 표 같은 거 많았어요.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새마을운동에서는 한 근명성실 자주 협동 항상 이런 거 항상 있었고 지금 북한에 가면 그런 거 많거든. 그렇죠. 막 위대한 수령 동지와 함께 막 이런 거. 약간 느낌 비슷하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일단 지금 전 국민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뭐 획기적인 이쪽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 뭐 관련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정신병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약간 이상하게 보잖아요. 너 정신과 잠깐 갔다 왔어?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시각 자체가 안 좋잖아요. 아니, 저는 이상하게 보진 않아요.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대부분은 약간 좀 시각이 좀 안 좋단 말이죠.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변화가 필요하게 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제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 일상에 치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높아져서 이것도 분명히 관리해야 됩니다. 넘어져서 이제 무릎 까진 것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겉으로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내적으로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냐고. 주식도 봐봐 이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냐고 이게. 오늘 정신 차리기 좀 힘들었습니다. 진짜. 네, 저도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빨리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유콘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정신으로 푸시면 안 되고요. 몸으로 풀으셔야 돼요. 약먹 풀지 마. 그냥 미친 듯이 달린다던가 막 자기를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저도 열심히 그래서 테니스 열심히 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도저히 야외에서 테니스 치는 날씨가 지금 아니에요. 막 제가 최고 한 36도에서도 쳐봤거든요. 네. 죽을 뻔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직 한기에 안 갔다 오셨는데 잘 안 죽어요 몸이. 그렇군요. 밀어붙여 보세요. 굉장히 찔겨요. 네. 안 죽어요, 안 죽어. 잘 안 죽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야, 이건 미친지, 이건 죽음이지 이랬는데 해보니까 안 죽더라고. 점점 더한 걸 하는 거야, 더 익스트림으로. 여기서 저의 익스트림은 위험한 건 아닙니다. 체력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번처럼 밤새 자전거를 탄다던가. 이해가 되네? 대단하십니다. 생각보다 몸이 찔겨요. 그러니까 막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날은. 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오후 2시경 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플러스 20%대 상승하고 막 상한가 꽂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LK99는 이제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그 보도가 났습니다. 네. SNS 통해서 이게 올렸는데요. 슬프지만 초전도체가 아니고 게임은 끝났다고 믿는다. 네. 그저 매우 높은 저항을 가진 저품질 재료일 뿐이라고 데이터가 말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항이 높다 그랬어. 그렇죠. 매우 높은 저항을 가진다. 저항이 빵이 돼야 되는데 초전도체는. 그렇지. 요게 이제 저항이 반만 돼도 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저항이 높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예. 설마 저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초전도체라고 하면 과학계에서는 반자성 현상 그리고 전기 저항 제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을 해야 되는데 요 올린 레시피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전 세계 연구소에서 따라 해봤는데 반자성 현상 요거는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기 저항 제로 요거를 아무도 구현을 지금 못 해가지고 설왕설래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메릴랜드 내에서 발표한 것도 뭐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아무도 이제 반자성 요것만 이제 구현을 했지 전기 저항 제로는 아무도 구현을 못 했는데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제 이슈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때까지 좀 오늘도 좀 급등을 했던 거는 워낙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그 연구진이 확신에 차서 이거 초전도체다라고. 저도 어제 봤어요. 네. 제가 국민의 세금으로 번 돈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민에 갚아야 돼. 뭐 이런 톤으로 얘기했죠. 네, 확신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시장도 어느 정도는 조금 수긍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아무튼 계속 출렁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28일 금요일 날 발표 여기 논문이 아카이브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이제 검증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서 이제 아카이브에 올린 논문을 그 레시피를 따라해서 검증받는 이런 시나리오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이번 메릴랜드가 확실히 증명을 해준 것 같고 이제 이 LK99 만든 이 연구진에서 직접 샘플을 제공해서 만약에 진짜 그게 초전도체일 수도 있잖아요. 샘플 공개했는데 그렇게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 초전도체의 변동성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든 아니든 주가하고는 사실은 10년 후의 얘기인데 실물하고는 계속 그렇긴 말씀드리지만 네, 그리고 공정위에서 철근 누락한 건설사들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계속 반등을 좀 못하고 있어요. 일단 명단 공개된 시공사 중에 상장사도 몇 개 있습니다. 뭐 DL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포함해서 뭐 비상장사 포함해서 한 13개 정도 되는데요. 이 공정위가 조사하는 거는 건설사들이 하도급 업체한테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예. 그리고 혹시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지 않았는지 요 유무를 좀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좀 쎄하긴 합니다. 이 하도급 업체가 시공 과정에서 뭔가 당연히 빼먹었겠죠. 네, 건설사가 빼먹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문제가 일단 밝혀졌으니까 수반되는 비용들이 분명히 대규모로 좀 발생을 할 텐데 네. 이거를 하도급 업체가 책임을 못 질 규모잖아요. 그 시공사가 어느 정도 좀 책임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규모가. 그래서 좀 그 책임 소재를 조금 찾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많이는 아니지만 한 1% 내외로 대부분 건설사들이 좀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도 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뭐 7월 5일 날 요 순살자희라는 이제 사태가 벌어졌는데 7월 12일 날 GS건설이 신용으로 발행한 이 PF 전단체가 296억 발행액 중에 20억만 투자자가 모였습니다. 예. 나머지는 주관사가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용도가 더 낮은 동부건설 A3 플러스거든요. 네. GS건설은 A2 플러스고, 근데 동부건설 보증금 금리가 지난달에 10%대였는데 이달에 한 자릿수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된 건설사 이외에 다른 보증체들이 조금 수혜를 받는 이런 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의 국내 주택 사업도 여전히 험난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연초에 일단 고금리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미분양도 점점 증가하던 추세였고, 그래서 분양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도 페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네. 상반기에 고점 찍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뭐 2번 인하할 것이다 이런 컨센이 상반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좀 많이 분양 물량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도 보면은 미분양 물량이 좀 줄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분양을 사람들이 많이 받아서 미분양이 주는 게 아니라 예. 분양을 미뤄서 분양을 즉 안 해서 많이 준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올해 7월까지 주택업계의 분양 계획 대비해서 실제 분양한 게 4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 정도는 분양을 밀어놓은 거예요. 분양을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양 통계에 안 잡히겠고요. 그래서 16만 세대 정도 분양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6만 3천 세대만 분양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건설사들을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런 이슈도 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올해에만 111곳, 가구 수로는 10만 8천 가구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한 물량의 한 5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좀 규제도 풀어주고 빨리빨리 해주고 저희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결과가 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 물론 안전진단 통과라는 거는 재건축의 여러 단계 중에 아주 극초기 단계라서 이것만 가지고 물량이 빨리빨리 지어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어려운 이 고금리 상황과 이 뭐 순살자의 사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를 지나면 그 내년도쯤 되면 아무래도 이런 시공 계획들이 좀 시장의 주목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도 좀 갖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된 곳이 111곳인데 73곳이 수도권입니다. 근데 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서만 7만 채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서울의 지금 연평균 입주 물량이 4만 5천 채니까 2배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서울에도 의미 있게 많은 재건축 안전진단 물량이 통과가 됐고, 대부분이 양천구, 노원구, 송파구에서 각각 다 만 세대 이상씩 포함이 됐습니다. 목동 오래된 아파트. 목동에 오래된 데 많죠. 네.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전체 이번 안전진단 통과 세대수의 한 81%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서울도 적진 않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공급이 좀, 물론 이게 당장의 얘기는 아니죠. 뭐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짓는 것도 당연히 건설사가 지어야 될 테니까 공사비 받고 하면 나중엔 또 이게 또 사이클이잖아요. 건설 산업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 반대되는 과정도 겪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급이 좀 많긴 많았죠, 그동안에.
지금 공급이 많았던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언젠간 또 이게 주식시장이 항상 그래왔듯이 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상황이 멀지 않은 미래에 또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계속 팔로우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뭐 코아시아에서 삼성 파운드의 독일 이노바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노바는 이제 독일의 패밀리스 업체고 뭐 BMW향으로 뭐 차량용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원래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한테 생산을 맡겼습니다. 근데 요거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도록 코아시아라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가 도와줬다. 요거는 DSP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데 요즘에 이런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이런 수주 직접 따내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가온칩스가 TSMC 고객사였던 뭐 암바렐라, 네, 요것도 10나노 이하 공정으로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도 있었고 디자인 하우스들이 점점 자기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수주죠 지금. 그게 그렇죠. 아니면 엔비디아, 시장에서 큰 AMD. 영향을 못 주겠죠. AI를 만드는 AMD나 엔비디아 쪽에서의 뭐가 나와야죠. 네, 삼성 파운드리 수율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쪽 수주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뭐 다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장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거네요. 이렇게 되면 좀 안타깝게도. 그쵸. 너무 수급에 쏠리는 장시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까딱하다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얼마 전에 표도 한번 보여드렸을 때도 그때 뭐 코스피가 2000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월별 등락률을 보여드렸는데 그거 평소에는 잘 믿지 않지만 올해 움직임이 그대로 따라가서 8, 9, 10월에 떨어지는 걸로 좀 통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1월부터 7월까지 똑같이 움직였는데 만약에 8, 9, 10월도 똑같이 움직이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금리가 이제 곧 나오죠. 10일 날 기준으로 CPI가 나오고 한국도 CPI가 꽤 높게 나옵니다. 지금 근원이 특별히 꽤 높게 나와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한국은행 금리를 올려도 되는 상황으로 점차 한국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네, 시중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네. 걱정이긴 하네요.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